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오늘은 공유창고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유창고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정 특례가 적용되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 공유창고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람들과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초에 특정 업체의 악의적인 건축법 신고로 인해서 일부 지자체들은 공유창고가 건축법상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에서 공유창고를 철거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창고의 법적 정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건축법에서는 공유창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공유창고를 일반 창고시설로 분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불법 용도 변경으로 간주되어 고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공장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가진금을 납부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공유창고를 철거해서 다시 용도 변경을 하고 다시 공유창고 시설을 설치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50년 넘게 자랑스럽게 살아온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이 신고의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유창고를 대표하는 여러 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 위반 문제는 각자 해결을 하자. 두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건축법 규제에 대해서 유예를 갖는 시간을 갖자. 세 번째는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건축법 개정을 요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많은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 실정 특례를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도 그래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업체분들이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의 공유창고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잠깐 공유창고 창업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공유창고 창업을 고려한다면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에서 창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제조행 공장은 건축법상 공장시설로 간주가 됩니다. 창고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1300건이 넘는 서비스와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의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안에는 저희들이 받은 실정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 허가가 있고 신속 허가 등 세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특례를 즉시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기간은 2년 플러스 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례 지정을 받은 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개인 창업자가 준비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금액도 개인 창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현재 공유창구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로 공유창고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 나가야 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빨리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유창고를 창업할 때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실정 특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올 초부터 공유창고 업계에 일어난 악의적인 건축법 위반 신고 문제와 이로 인해서 처음으로 공유창고 업계분들이 모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우리가 실정 특례를 받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공유창고 업계 중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업체의 좋은 소식입니다. 공유창고 업체 A사는 서울 강서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서 공유창고를 운영하던 중에 지자체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공유창고를 창고시설로 판단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을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A사는 공유창고가 신기술 기반의 공간 임대업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자체는 그 용도가 창고시설이라고 또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유창고가 신기술 형태의 공간 임대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실정 특례를 통해서 공유창고를 창고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법원은 지자체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공유창고 업체들 중에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지정받은 경우에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을 특례 기간 동안에 유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이 판결이 더 많은 공유창고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마련되었지만 모든 업체가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지 못한 업체들은 여전히 기존 건축법 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창고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법적 규제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법원의 결과를 가지고 올초와 같이 악의적인 건축법 위반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피해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초 일어난 악의적인 건축법 위반 신고와 이에 따라서 업계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행정법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정 특례를 근거로 해서
이유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결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